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지난 1999년 남한 농업인으로선 최초로 북한 땅에 유기농을 전수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업 선구자로 통하는 그는 지난해 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파수꾼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한국유기농업협회 이해극 회장과 함께 유기농업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 이해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3월에 한국유기농업협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유기농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하는 데 열정을 쏟고 계신데요. 먼저 한국유기농업협회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예, 한국유기농업협회는 1978년, 올해가 이제 40주년이 되는데요. 그때쯤에 그 농약과 비료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뭐 아시다시피 개구리, 메뚜기, 뭐 반딧불 이런 게 다 전멸할 즈음에 인간이 그렇게 그 해충이나 이런 것을 박멸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한다는 취지, 그런 뜻을 가진 농부들과 또 성천 그 유달령 회장님의 선견지명을 가지고 창립된 그런 협회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1978년에 한국유기농업협회가 설립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 40년 전이면 유기농에 대한 그 체계조차 없던 때잖아요. 그때 초창기의 모습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때쯤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료와 농약이 출현되면서 그 증수의 식량 증산에 아주 그 기여한 바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농약 비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관행농법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이 생태계가 허기진 사람이 그 수레를 끌 수 없듯이 그 뭐 조미료와 같은 그런 비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토양이 점점 척박해지고 황폐화되고 또 따라서 병약한 작물이 자라니까 농약을 불가피하게 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유지되는 걸 보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이 유기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사실 생소한 단어일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럼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유기농 현 주소는 어떤가요? 지금 뭐 대략 한 6만 5천 농가가 인증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 면적적으로는 확장이 됐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아직도 그 유기농을 좀 뭐랄까 의구심을 갖는 소비자도 있고 또 먹을거리에만 너무 안전성에만 치중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대의는 자연 생태계를 보존해서 인류가 지속 가능한 생존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의미가 크죠. 근데 너무 흑백 논리에 접근해서 농약이 나왔다 안 나왔다 또는 건강한 농산물이다 오염 농산물이다 이런 그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에도 근데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회장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유기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것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유기농의 그 본질이 농약과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물질에 의한 농업 생산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초에 인류가 뭐 2만 5천 년 전서부터 농경 문화가 시작됐는데 비료가 나온 지는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태초의 농사로 돌아가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또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 그런 것에 뭐 조금도 의구심을 갖지 않고 원시적 농업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농업, 인류의 생존이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한 거죠. 그러시군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런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좀 원동력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9년 남한 농업인으로선 처음으로
북한 땅에 유기농업을 전수를 하셨는데 네. 아니, 처음에 어떻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부터가 궁금해요. 98년 8월서부터 아마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는데 네. 그 북한 지역의 뭐 온정리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북한은 그 온실 같은 게 별로 없는데 온실을 짓게 되면 연중 365일 생산할 수 있잖아요. 또 일감 제공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그 천불동 계곡 앞에 한 12,000평 그 온실을 76동을 짓는데 제가 이제 설계라든지 시공 또 그 북한 농민들 교육 생산까지 전부 총괄을 하게 된 거죠. 그럼 1999년에 시작을 하셔서 몇 년간 북한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교육을 하신 건가요? 2008년에 그 방북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금지가 그 됐죠. 관광객 네. 피납 사건 때문에 단절되면서 저도 그때 그냥 뭐 불가피하게 왕래가 끊겼죠. 그럼 그때까지 하셨으면 그래도 한 굉장히 오랜 기간 9년 동안 정도 했습니다. 네, 북한에 이제 왕래하신 건데 그렇게 북한 땅을 밟은 것도 한 30회 정도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때 북한의 좀 농업 환경은 어땠나요? 그 아무래도 북한이 이 산야가 황폐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또 비료 농약도 흔하지 않고 또 유기물 재료도 별로 없으니까 부식 함량이 남한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양이 척박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다 뭐 녹비작물인 뭐 호밀, 보리 또는 자운형 같은 걸 해서 자체적으로 그 유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다가 네. 그 방북이 단절되면서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못다한 숙제가 남겨진 것 같고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북한이란 곳이 아무래도 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데도 좀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발명한 자동 개폐기 같은 거를 이제 네. 이렇게 기증을 해서 그 12,000평 하우스에 일부 이렇게 시설을 해줬는데 한 주먹만 한 게 한 600kg를 들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측 분들은 아주 센 기계를 잘 만든다고 그렇게 아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한은 지금 증수를 해서 배불리 먹고 있긴 하나 그 농약 비료 같은 것이 이제 강으로 흘러들어서 참 발도 담그기 싫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아직도 물을 떠다 먹거든요. 강물을 우리 네. 60년대처럼. 그래서 나는 유기농업을 해왔던 사람이고 앞으로 아주 안전한 그런 농사를 진다 했더니 그 유기농업을 한다 했더니 우리 그때 김정일 위원장 네. 수령님 그 주체농법이 네. 유기농법이랍니다. 그래서 동족을 만나고 또 동질성을 갖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가웠죠. 그리고 그들이 유기농업 기술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하위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일부 뭐 그 자연 물질을 이용한 네. 해충 방제 이런 걸 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너무 신기한데 네. 그럼 유기농업을 좀 전수하면서 사실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퇴비 지금 남한은 축산 농가가 많기 네. 때문에 축분이 많잖아요. 많죠, 게다가 많죠. 이제 해양 투기까지도 감당을 못하면 했었는데 그 런던 협약으로 이제 해양 투기도 금지되면서 참 이게 애물단지가 돼서 북한은 이제 부식도 없고 토양도 지력도 없고 그래서 그걸 좀 보내려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네. 근데 이제 내심 그분들의 속내를 보니까 그 미숙 퇴비가 가가지고 해충이 발생되거나 농사를 폐농하게 되면 책임 추궁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큰 틀에서 보면 남북한이 다 조선 반도인데 네. 그게 뭐 분단이라는 이유로 그게 북측에 못 올라가서 식량 정산을 못하고 네. 또 남한은 버리지 못해서 그러게요. 애를 먹는 그런 불리함, 네. 불합리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앞으로 아마 거는 네. 차후에
이 정부가 대북 농업 사업이 원활해지면 그것부터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효율적으로 좀 그렇죠. 그런 거는 네, 교류할 수 있었으면 그게 좋겠네요. 그냥 인위적으로 네. 분단선만 그 38선만 그어놨을 뿐이지 뭐 거긴 뭐 한반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한반도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북한에서 이제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면서 그곳에 바람이 세고 이래서 또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거기가 브레테니커 세계 브레테니커 사전에 나올 정도로 40m 초속 40m 바람이 붑니다. 컨테이너가 한 20m씩 날아가고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예, 그랬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1.2km 그 파풍망이라고 바람을 쪼개는 그 일본에 발달돼 있는 그러니까 초속 40m가 불면 그 망 스크린이 돼서 망을 통과하면 한 20m로 이렇게 순치 바람을 순치하는 그런 시설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뭐 하여튼 불가능이 없게 그냥 했었죠. 아, 그러셨어요? 네. 사실 근데 그런 곳에서도 농사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뭐 불가능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북측 사람들도 그런 것을 간구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런 바람이 분다면 이거 가지고는 풍전등화다. 그래 설득을 맨 처음에 했는데 그분들은 왜 이 회장 선생은 이제 돈 많이 드는 얘기만 하느냐. 애초에 제가 원래 일주일에 그때 1,500불 그때 IMF 직후 썼었는데 1,500불의 기술 지도비를 받기로 합의를 하고 한 겁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안 받았지만 안 받으셨어요? 받으면 안 되죠. 하여튼 그분들이 고마워했죠. 그리고 이제 농산업을 통해서 서로 배불리 먹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런 힘든 일을 이겨내고 이제 다 걷어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눈부신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찬이시죠. 네. 오늘은 한국유기농업협회 이해극 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유기농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2008년에 북한과 이제 관광 교류가 중단되면서 회장님의 방북길도 막혔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참 답답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7년 정도 오가면서 이제 쌓아놓은 일들이 한꺼번에 중단됐을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러니까 왜 장마철에 네. 그 성냥개비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딱 켰다가 불이 꺼진 듯한 그러한 심정이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50년 분단 국가로서 천년 만년 정말 주적 관계로 우리는 외국에서 사람 잘 죽일 수 있는 무기나 사오고 저 사람들은 뭐 핵미사일이나 개발해서 그 단일 민족이 앙숙처럼 이래 사는 게 과연 옳겠습니까? 네. 뭐 100년 후가 되든 200년 후가 되든 참 단일 민족으로서 서로 통일을 해서 그 번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을 많이 들였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농부 아닙니까? 사람이 뭐 동물이 다 공통점이지만 사람이 배부르게 이렇게 살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평화성세가 배부른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업을 통해서 정말 남북한의 그 신뢰를 구축해가지고 참 형제로서 잘 살아보자 이런 꿈이 깨졌을 때 뭐 저는 그걸 접했던 사람으로 당연히 참 매우 애석했었죠.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만큼 거기서부터 이제 신뢰를 회복하면은 이제 그렇죠. 실마리가 있을 거란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남북 관계에 좀 진전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회가 남북한 유기농업에도 어떤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의 주체농법이 이제 유기농 농약 비료를 지향하는 자연농법을 지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이 제가 좀 비약합니다만은 그 DMZ 그 휴전선 그게 면적이 한 2억 7천만 평인가 그래요. 907 킬로 평방미터거든요. 물론 뭐 다 농사를 지을 수는 없겠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남북한의 그 접경 지역에 그러니까 농업 생태지구 뭐 또 더는 구체적으로는 유기농업 특구를 만들어서 남북한이 그들도 유기농, 우리도 유기농을 지향한다면 그 농업 유기농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DMZ예요? 예, DMZ 네. 의 일부라도 그 농산물을 생산해서 남북한의 뭐 어린이 크는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더 빈민 국가에게 네. 그 참 정갈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면 세계인들이 아마 네. 박수 치리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거기다가 세계 유기농 농업대학 뭐 이런 걸 해서 한국은 정말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한 네. 그리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국가 그리고 그런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국가로 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그렇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뭔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꼭 같은데.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한민족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느껴지시는 게요. 통일 농수산사업단 북한 농업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현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남북 협력, 남북 농업 협력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그 북측 사람들을 깔보고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도와준다는 개념보다는 협력한다는 개념, 좀 겸손함으로 네.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한테도 뭐 인터뷰 뭐가 엄청나게 오는데 제가 바빠서 이제 처음 여기에 감사합니다. 응했는데요. 네. 너무 서두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짝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엄연한 현실을 좀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왕에 시작한 거라면 그냥 그 무슨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실사구시적으로 남북한 분들이 다 참 네. 기분 좋아하는 그런 일들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런데 분위기라면은 이전처럼 다시 북한의 농업 기술을 지도하러 가실 수 있는 나이도 좀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회장님께서 그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미처 짐작하는데 당연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8, 9년이라는 네. 세월이 지났는데 더 성숙한 만큼 참 동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로 남이 있어 행복하듯 그들이 행복이 우리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땅에 다시 가서 그때 봤던 농민들 다시 만나면은 참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때 뭐 보통 18에서 28가지 처녀 동무들이 한 78명 거기 근무를 했는데 중년 아줌마가 됐겠죠. 그러나 그들을 아마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크게 이렇게 직업이 많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렇죠. 네. 아, 정말 그날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유기농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선구자의 길을 걸어오신 만큼 유기농업이 왜 중요한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유기농은 그냥 안전 먹거리에 국한하지 않은 겁니다.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자연 생태계를 온전히 보존해서 강과 산과 물 이런 걸 살려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아주 안전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유기농업은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안전 먹거리 생산. 그리고 또 더 중점을 둬야 될 게 안전 먹거리 생산보다는 생태계 환경 그렇죠. 보전을 국민들 분들께서도 그저 안전 먹을 거리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저 농부들은 자연 생태계를 온전히 천년만년 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사명을 띈 사람들이다. 이래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는 2019년까지 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직을 맡으실 텐데 네. 협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유기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좀 비싼 관계로 소위 말하는 상류층만 먹거든요. 맞아요. 비싸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그 나쁜 짓 갑질이라 하던 상류층만 먹고 더 오랫동안 갑질하게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빈정도 되는데 저는
유기농산물이 크게 비쌀 이유가 없다고 보는 그래요? 사람입니다. 제가 90년대부터 유기농은 절약형 농업이다. 오히려 농약 비료 대금을 줄임으로써 더 안전하고 저비용 구조의 농사를 그렇네요. 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호밀 재배를 저 600마지기에도 한 28년을 했더니 토양 비옥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아, 그래요? 5.4%, 2.1%, 3배 가까이 그렇게 비옥해요. 호밀만 네. 갈았을 뿐인데. 근데 호밀 씨앗 값은 사실 근 30년 동안 돈 1,000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비용 구조로 토양을 어떻게든지 지력 배양을 하면 저비용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농업을 우리 협회에서는 계속 권장할 거고, 지난해 6월인가 그 네. 서울시 공공급식에 우리 유기농업협회가 공개 입찰해서 합격이 돼가지고 지금 그 금천구에는 네. 그 어린이집부터 이렇게 공공급식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30%더 싸게 이렇게 공급을 하니까 그 구청에서도 좋아하시는데 그렇군요. 이번에도 뭐 은평구, 서대문구 또 이렇게 공개 입찰에 응모를 해서 된다면 좀 더 서울 도시 서민에게도 네. 유기농. 값싸게 네. 유기농협회 명예를 걸고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하고 싶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서울시로 확장되면 더 좋겠고, 구마다 직판장을 해서 정말 도시 서민이 그냥 생산 원가의 수송비만 부과된 그런 금액으로 유기농산물을 잡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유기농산물이 비싼 이유가 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으니까 생산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것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네. 위험 요소도 있고요. 이제 병해충 같은데 아무래도 취약한데 지력 배양을 하면 이제 그런 건 극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는 네. 근본적 그리고 총체적으로 유기농산물 생산이 그냥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전제로 협회는 그 대농민 홍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앞으로 이해극 회장님의 개인적인 인생 계획이나 꿈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글쎄, 뭐 제가 그 농사 짓는 곳이 해발 1234m, 청옥산 600마지기라는 곳인데 대한민국 최고 높은 농경지에 연수원을 뭐 하나 좀 지어서 참 지구촌 그 농산물 중에 가장 네. 안전하고 한국 농산물이 뭐 제 농산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국 농산물이 얼마나 네.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 농업을 하는가, 이게 인류 농업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제가 북한을 섭렵했던 한 농부로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가지고 뭐 만주나 연해주 북방 농업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쌀 외에는 5% 작업이 없습니다. 대략 우리가 식량 작업률이 23% 내외인데 3개월을 작업하고 9개월을 외국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주권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선진국처럼 식량 작업률이 네. 한 70% 이상 돼야지. 선진국의 공통점은 그 식량 작업률이 70%가 다 높습니다.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농업인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자연 환경을 살리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기농을 지향하는 그런 농가 사랑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진짜 한국 농산물이 지구촌에서는 가장 안전한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한국유기농협회 이해극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0년 동안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해극 회장. 그동안 남들이 안 된다는 일만 평생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성과를 내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농민 이해극 씨, 그리고 그런 그가 이끄는 한국유기농협회의 앞으로의 행보에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